온라인 햇빛 발전 교실 두 번째 시간 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에너지맨 박수 쳐주고 계십니다. 네. 지난번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태양광 발전 현황 및 제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및 사업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 강사님께서 아까 제가 잠깐 미리 들으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원래 여기 현장에 오셔가지고 같이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오시는 길에 길이 너무 막히셔가지고 다 도착하기가 좀 어려워서 현장에서 그냥 차 안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질이나 화면상 약간의 문제가 좀 있더라도 참석자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줌만 해서 저희가 송출을 했는데, 오늘은 유튜브하고 줌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형식은 30분 정도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나머지 30분 정도는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연사 소개해드리면 큰 박수로, 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도 큰 박수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및 사업성에 관련돼서 한학큐셀의 박건 과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일단 제가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성 ENG라는 혹시 업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신성 ENG라는 업체에서 맨 처음에 태양광 업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발 쪽을 주로 중심적으로 했었고요. 토지 검토부터 이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EPC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도맡아 하다가 이제 하나큐스에 넘어오게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최근에는 홍보 업무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상대로 대응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주로 신사업, 특히 영농형 태양광 위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시회 같은 데도 항상 제가 몇 년째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이런 데서 저희가 안내나 이런 거 드리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내 태양광 시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국내 태양광 시장이 어떻게 커왔는가를 간략하게 좀 보면요. 먼저 저희가 FIT 시장 위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FIT 시장에서 저희 IPS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IPS 제도라고 하는 게 저희 REC라는 개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REC라고 해서 그 저희 석탄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그 발전 기관들이, 발전 업체들이 그 석탄화력 발전소를 그 생산한 대신에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하는 발전량에 대해서 REC를 매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REC를 매입하는 업체들에게 그 이 의무를 부과하는 거를 IPS 제도라고 하는데, 그 IPS 제도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년부터는 계속 IPS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 IPS 제도 안에 고정가액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FRT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 에너지 공단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눠서 있는 것뿐이지, 큰 흐름을 봤을 때는 IPS 제도로 완전히 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재생에너지 3020 정책들, 그리고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 최근에 들어보셨죠? 이거 2020년에 발표했던 자료들입니다. 여중에서 저희 재생에너지 쪽으로 봐야 되니까 사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린 뉴딜 쪽이 저희 재생에너지 쪽이 훨씬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보면 키워드들이 사실 저희가 좀 그냥 키워드로 보면 낯선 문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광을 저희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 단지 위에다가 좀 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자가소비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자가소비 형태로 해서 이런 태양광 사업들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린 산단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저희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서 그
MOU 체결이나 아니면 집단화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공단에서는 산업단지 태양광이라는 명칭으로 이 산업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금융적으로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원을 하면서 하는 것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제가 이제 차를 좀 멈춰서 제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 저희 보면 하나그룹 을지로 사옥에 있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보시면. 근데 이거를 저희가 BIPB라고 해서 그 건물 벽면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는 BIPB 형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 그런 사업들을 일컫는 게 저희 보시면 그린 리모델링 이쪽이라 보시면 되고요. 뭐 그린 에너지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저희 태양광 사업하는 거 전체를 일컫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제가 설명드리면 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수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저희 태양광 모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신문이나 이런 데 보시면 뭐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태양광 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저희 태양 전지하고 모듈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는 저희 반도체에서 생산하는 공정들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유사한데 이게 약간 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순도 차이가 있어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기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세븐 그 세븐엔 세븐엔 그다음에 뭐 나인엔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 순도가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반도체보다는 순도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 정도 정밀도까지는 필요하진 않아서 한 영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보통 셀들이 한 72개가 같이 엮여서 하나의 모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전지, 태양 모듈하면 태양전지는 이 모듈을 구성하는 이 작은 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좀 약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저희가 뭐 그냥 땅에다가 아무렇게나 짓고 싶다고 해서 태양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입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태양광을 공사하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거의 뭐 길게, 정말 100kW 이 정도 소규모라고 하면 실제로 공사 기간은 거의 한 달이 안 걸리거든요. 토목 공사를 포함하더라도 거의 한 달 정도 잡으면 보통 충분하게 공사가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걸리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저희가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지하철을 통해서 인허가를 진행하고 이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를 진행하는데 통상적으로 뭐 짧게 잡아도 6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6개월 정도는 걸리고 그리고 길게 봤을 때 한 1년 가까이도 걸리기도 하니까 뭐 100kW를 하는데 1년 안에 했다라고 하면 보통 저희 빨리 이게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만한 게 이 인허가에서 저희 사업 허가라고 하는 걸 받는데 통상 거의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게 되면 뭐 길게는 6개월, 짧게는 뭐 한 2,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소요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시장이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4기가만큼 신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거 3020 계획안에 따라서 얼마 설치를 하겠냐라고 하는 건데 저희 재생에너지에서 사실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뭐 수소나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개체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원으로서는 저희 태양광하고 풍력이 거의 주요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태양광하고 풍력이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 자체가 뭐 이게 사실 건립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국내에서는 3기가와트에서 한 5기가와트 사이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신규 설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가 뭐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더 폭발적 성장도 가능하니까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 3020 이행 계획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에너지공단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 이행 계획안을 보시면 이게 18년도 이 정도에 발표를 했던 자료들이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것들 대부분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소형 FIT, 특히 소규모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소규모 FIT 지금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자가용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공단 사업들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사실 중요한 게 농촌 태양광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또 농촌 태양광하고 그다음 영노현 태양광 이걸 다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농촌 태양광하고 영노현 태양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농촌 태양광하고 영노현 태양광은 분명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농촌 태양광은 그 그러니까 전답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이 본인 땅에다가 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농촌 태양광을 진행하는 거고요. 영노형도 본인 땅에다 집가 하든 뭐 빌려서 하든 다 똑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영노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작물을 재배를 하면서 위에다가 태양광을 같이 하는 구조예요. 같이 하는 구조고 농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이제 태양광 발전만의 용도로서 활용하는 거를 농촌 태양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노현 태양광하고 농촌 태양광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영노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직 농지법 개정이 안 돼서 이거를 활발하게 시행하기에는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농촌 태양광 위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정부 그러니까 에너지공단 측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도 대표적인 것들이 거의 금리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체 사업 금액의 90% 그리고 이자율은 1.75%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거를 15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되는데요. 5년을 거치하고 그 다음에 10년을 상환하는 시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 5년에 거의 사업성을 다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해당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농지 근처에다가 그 네, 농지 근처에다가 이 본인이 거주를 해야 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영로의 태양광 이 샘플인데요. 보시면 밑에 지금 뭐 이거 파종하고 있는 것도 있고 추수가 완료된 것도 있는데 작물을 같이 재배를 하는 걸 영로의 태양광을 얘기를 합니다. 농촌의 태양광은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그냥 그 태양광 모듈만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력 판매 구조, 그러니까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크게 수익이 S&P하고 REC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전에다가 전기를 말 그대로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고, REC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IPS 제도에서 이, 이 REC라고 하는 저희 인증서를 무조건 매입해야 되는 주체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뭐 남동발전이라든지 남부발전이라든지 이런 발전사들이 REC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REC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거래할 거냐, REC라는 거를 어떻게 거래할 거냐를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 현물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현물 거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공사가 완료되고 이제 REC가 발급되기 시작하면 이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주식시장처럼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처럼 뭐 매주 이틀씩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아마 화목일 거예요. 화목일 내에 이 주식시장처럼 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금액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거를 사가면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REC가 발생할 때마다 내가 뭐 이거를 모아서 한 번에 거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행시장처럼 이렇게 뭐 매주 배당받는 것처럼 발급이 되는 겁니다. REC가. 그러면 그거를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뭐 지각지각 판매도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방식이 있고 이런 거래 방식 자체가 당연히 이제 주식처럼 거래를 하게 되면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금액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수익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서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고정가격 계약 체결 입찰 제도입니다. 예, 고정가격 계약 그 경제 입찰 제도인데 이 고정가격 계약 경제 입찰 제도로 하게 되면 처음에 내가 이거를 뭐 연에 2회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도 상반기에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결과가 또 나왔는데 투차를 하게 돼서 내가 해당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이 금액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발전량에 따라서 이게 수익이 변동은 될 겁니다. 근데 발전량이 변수긴 하지만 발전량 외에 내가 뭐 만약에 동일하게 계속 발전이 나온다고 하면 계속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또 금융상품으로 대출도 가능하고 여러 방식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현물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고정가액 계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신규로 한다 하더라도 현물 거래를 계속 진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고정가액 계약으로 거의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그 아까 REC를 지급받을 때 받는 가중치예요. 가중치인데 이 가중치가 뭐 내가 나대지에다 설치를 하느냐 뭐 물 위에다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건물 위에 설치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이 가중치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공단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REC 가중치에 대해서 개편을 내놓았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봐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거는 현재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이걸로 지금 바꾸겠다라고 해서 발표가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의견 수렴 중인 상황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긴 하지만 아마 발표를 한 이상 거의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향후에 만약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가중치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원칙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개인 사업자가 진행한다라고 보고 고정비가 더 많이 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중치를 더 많이 줍니다. 네, 많이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일반 나대지보다 건축물에 하시게 되면 나대지보다 플러스 0.2만큼 전체 모든 구간에 합쳐 다 해당해서요. 0.2만큼 가중치를 더 주게 되고 수상에서 진행하시게 되면 거기서 또 플러스 0.2만큼 해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예전보다는 가중치를 계산하기는 훨씬 더 편하긴 하실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S&P하고 REC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뭐 100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현물 거래를 하시는 게 사실 요즘에는 고정가액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보다 더 손해예요. 손해라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현물 거래를 안 하고 고정가액 계약부터 바로 체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REC를 그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또 있어야 하잖아요. 그 매입처들에 대한 나타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이게 연차별로 계속 여기 발전사에서 구매해야 되는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들을 좀 더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21년에는 거의 2%두 배로 올렸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의무 할당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신규로 계속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꾸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또 수급을 하는 REC 수급처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이 비율은 계속 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REC를 고정가액 계약 체결하게 돼서 거래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나중에 고정가액 계약 참여하셔서 낙찰받게 되면 본인이 이제 임의로 발전사를 지정을 받아요. 지정을 받아서 그 발전사랑 같이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자가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IPS 제도를 통한 상업 발전 두 가지로 크게 뭐 형태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가 자가 발전을 하게 되더라도 가중치를 1만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발급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이게 저희가 자가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뭐 국내에서는 사실 토지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저희 개통망들이 웬만한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어서 이거를 개통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가 발전도 사실상 개통 연계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전기를 쓰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개통통에서 당겨 쓰고 만약에 내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전기를 쓰고 있으면 그 전기를 그대로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가 발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개통 연계는 진행을 합니다. 네, 진행하고 있고요. 상업 발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야기 편하신 대로 이게 태양광 발전하게 되면 저희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전기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거쳐서 저희 한전 통해서 개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희 개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아주 좀 큰 의미인데요. 저희 보시면 전신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주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게 변전소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개통망이라고 보통 통칭해서 부르고요. 그쪽으로 저희가 전기를 보내면 거기서 이제 전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 적정 수준을 맞춰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발전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는가를 좀 도식화시켜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맨 처음에 저희가 인허가를 진행하실 게 발전 사업 허가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발전 사업 허가가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발전 사업을 이 지하체에다가 진행해도 되겠냐고 제가 확인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건데, 발전 사업 허가는 통상적으로 시간이 뭐 2, 3개월 정도 걸리지만 보통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발전 사업 허가는 웬만하면 이제 지하체에서 거의 다 승인이 나기 때문에 아주 크리티컬한 요소가 아니고서 웬만하면 승인이 나거든요. 그래서 발전 사업 허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통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서 일단 개발행위 허가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면 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대지에다가 개발을 하게 돼요.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여기다가 저희가 토목에 대해서 뭐 절토, 성토, 절성토도 해야 되고요. 절성토라고 하면 이제 그 흙을 파내고 다시 메우고 이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게 저희 배수로나 이런 걸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성토해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토지가 그 지목 자체가 뭐 전이나 답이나 뭐 가수원이나 뭐 여러 가지 지목들이 있겠죠. 그 지목들을 그대로 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이 지목을 변경을 해서 용도가 이게 내가 농사를 짓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저희 태양광 용도에 적합한 잡종지로 지목을 바꿔야 됩니다. 네. 지목을 바꿔야 되고, 지목을 바꾸게 되면 이 전용이라는 행위를 해야 돼요. 용도를 정간 바꾼다 이래서 전용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전용도 개발 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공작물에 대한 설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공작물이라고 하면 저희 구조물 얘기하는 거죠. 태양광 모듈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조물이 있어야지 그 위에다가 태양 모듈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구조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 개발행위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 허가에서 통상적으로 뭐 민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데 이거에 따른 뭐 규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요. 발전 사업 허가는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간 사전적으로 한번 뭐 전체 부서에다가 회람을 간단하게 한번 돌린다라고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발전 사업 허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저희가 원래는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정기업, 발전업 이런 거를 추가를 하셔야 돼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그 사업자를 추가하시면서 해당 사업자를 이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사업자가 없으시다, 개인 사업자를 신설해야 되거나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발전 사업 허가를 접수하고 나면 발전 사업 허가 접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접수증을 통해서 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접수를 했으니까 이걸로 발전 사업 허가를 할 거니 그 발전업이나 이런 그 전기 사업으로 해서 그 내 사업자를 내달라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진행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자를 얻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고, 네,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하다 보면 뭐 토목 등등등도 다 엮이기 때문에 아마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규모가 좀 크다라고 하면 뭐 환경 영향성 평가라든지 재해 영향성 평가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것도 개발행위를 하면서 보통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끝나게 되면 사실상 개발행위가 허가를 득했다고 하면 사실상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체에다가 공사계획 신고를 바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공사계획 신고를 하시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행위들이 거의 뭐 한 1년 정도 되는 긴 시간이 소요가 돼요. 시간이 소요가 되고, 짧아도 6개월 정도 말씀드렸죠. 6에서 1년 정도 시간을 소요하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는 뭐 한 100kg급은 한 달이 안 걸리고요. 1메가와트, 뭐 한 3,000평, 4,000평 소요가 되는 1메가와트급을 하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 시간은 2달? 이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네, 토목 공사가 많아지지 않는 한 넘지 않고요. 최근에는 임야가 거의 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산지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 기간이 길어서 공기가 꽤 길어졌던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임야 같은 경우에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나대지 하는 경우에는 토목공사 웬만하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소요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준공 관련 인허가라고 하는 행위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것들 중에서 저희가 맨 처음 하게 되는 게 그 사용전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사용전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저희가 전기사업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 전기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문제 사항이 없는지 전기안전공사에서 이 발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통과를 하면 저희가 사실상 거의 준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준공이 거의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토목행위나 이런 걸 했으면 개발행위 준공도 검사를 받아야겠죠. 개발행위 준공을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총 이제 사업기지 신고를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절차가 저희가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그 RPS 대상 설비 확인이라는 행위들을 진행해요. 하는데 RPS 대상 설비 확인이 무엇이냐면 이 해당 설비가 REC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 설비 확인을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대상 설비 확인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REC 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완료가 돼야 최종적으로 다 끝났다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사용자 검사를 사실 하게 되면 사용자 검사에서 뭐 전혀 문제 없이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뭐 거의 준공까지는 그냥 시간이 뭐 2, 3개월이면 그냥 완전히 끝나겠다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발전 사업가 절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까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사업 부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허가 사항들,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뭐 개발 인허가 이런 것들 쭉쭉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하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 부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지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인허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희 사업주분께서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부지 선정을 할 때 이거를 이 사업 부지로서 타당한가, 타당성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뭐 공사업체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목 저희가 설계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런 행위들에서 좀 제대로 확인하고 그냥 진행하고 한다고 하면 사실 이 뒤에 과정들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사 포가상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지하체 조례나 아니면 뭐 개발행위 이 행위들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 개통 용량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그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부지로 선정되지 않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마이크로 봤을 때 지하체 조례가 좀 타이트하다라고 하면 90%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90% 이상이 부지가 사실상 사업 개발이 불가하고요.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정하는 뭐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뭐 300m, 400m, 500m 이렇게 제한을 걸리게 되면 사실상 뭐 농어촌로나 아주 그냥 이제 거의 비포장로가 아닌 이상이야 웬만하면 도로에서부터 몇백 미터 안에는 다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그 도로로 걸리지 않는 지역이 거의 임야였는데 임야는 지금 사실상 개발이 힘들어서 거의 뭐 불가능한 상태라 보시면 되거든요. 나대지 중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쉽지 않고요. 뭐 아주 골 깊숙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쪽에 주로 개발이 가능하고 인허가상으로 안 걸리려고 하면 보통은 이제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통이 많은 지역들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에서 개통 용량이 많은 지역들은 거의 인허가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개통 용량이 남아 있다고 하면 지하체에서 그만큼 통과해 주는 비율이 낮다고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도 되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10% 미만이라고 했지만 그 와중에도 만약에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대박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개통량이 많이 부족한 곳들은 그만큼 그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많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용바의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근데 거의 통상적으로 제가 검토해봐도 열에 한 9건 정도는 개발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좀 설명을 이어가 보자면 발전 사업 허가는 저희 뭐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3메가 이상의 경우에는 산자부 통해서 하셔야 되고 3메가 이하의 경우에는 그 해당 지자체 관할로 해서 이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3메가 이하에서도 뭐 전라남도가 있으면 전라남도 안에 해당 또 군이나 시가 있을 거고요. 근데 해당 군이나 시하고 그 다음에 도를 나누는 경계가 또 해당 지자체에서 용량을 정합니다. 그래서 뭐 1메가 500km 이거는 뭐 이제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기 때문에 발전 사업 허가를 접수를 하실 때
본인 용량을 확인을 하시고 그 용량에 맞는 접수처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그냥 지하철에서 지하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여쭤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해서 담당자분에게 아 이거 그 내가 500km짜리 태양광 발전소 접수하려고 하는데 도로 접수한 게 맞냐? 해당 군으로 접수한 게 맞냐? 이걸 확인해 보면 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니까요. 그걸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처리 기간은 저희가 워크데이 그러니까 그 업무일 기준으로 60일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거의 90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90일 안에 보통 이 발전 사업허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으로 잡고 그다음 사업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발행위 허가는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죠. 이것도 저희가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저희 보면 그 개발행위 허가 가능 면적들이 있어요. 그 해당 모든 토지에는 지역지구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보전 녹지 지역, 뭐 관리 지역, 그다음 보전 관리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각 지역 지구별로 그리고 지자체마다도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서 지역 지구별로 내가 개발행위 허가 가능한 면적이 얼마인가를 꼭 확인하셔서 해당 면적에 맞게 개발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면적을 초과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 기한이 훨씬 더 길어지긴 하는데 저희가 시설계획 인가라고 해서 훨씬 더 큰 범위로 진행해서 그 아예 심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진행은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개인이 진행한 경우에는 이 면적을 보통은 넘지는 않아요. 넘는다 하더라도 넘게 되면 발전사업 허가를 분리해서 사업주를 다르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크게 하신다 하더라도 뭐 1메가짜리 사이트를 여러 개를 쪼개서 하신다거나 그렇게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영향 평가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는 대부분 아마 대상이 될 확률이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00메가와트 이상일 경우에만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성 평가를 대부분 받으실 거고요. 이것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 지구별로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환경영향성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밑에 보시면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저희가 임야에다가 태양광 발전 사업이 하기가 힘들어진 사실 거의 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태 자연도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을 엄청나게 강하게 걸어놨기 때문에 수익성 차원에서도 지금 가중치가 너무 낮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행위 자체가 거의 힘들어진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준공을 완료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용자 검사를 받고 나서죠. 사용자 검사를 받고 나면 전력 수급 계약을 통해서 PPA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예, 그 PPA 계약이 전력 수급 계약 같은 말이고요. 예, PPA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게 각 용량별로 주체가 달라요. 근데 주체가 다르게 돼서 이거는 저희가 한전 통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그 개발행위 허가를 끝나고 그다음에 이 전력수급 계약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초기에 해놨다고 하면 이 절차들은 준공 후에 자연스럽게 쭉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라 네, 공사계획 신고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이 행위들이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니까 공사를 착공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구비서류나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이 발전소를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할 때 사업계획 신고를 하는 거고요. 사업계획 신고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지자체에서는 뭐 거의 모든 행위가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력수급 계약 연장선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용량에 따라서 전력거래소랑 계약을 체결해야 될 수도 있고 한전이랑 계약을 체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기준들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PS 대상 설비 확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체가 에너지 공단이에요. 공단에서 이 해당 설비들이 그 REC를 발급하는 데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고요. 이게 끝나면 사실상 전부 다 끝났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RP에 대한 설비 확인에 득하게 되면 REC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입지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태양광 발전소가 사실상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토지의 뭐 10% 정도도 안 되는 데만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어요. 그냥 개발만 가능하다고 가능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앞에 만약에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 앞에 뭐 높은 건물들이 있거나 앞에 높은 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림자가 많이 지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태양광 모듈은 정남향을 보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남향을 보는 게 제일 좋아서 정남향을 보지 않고 만약에 토지 자체가 서쪽이나 동쪽이나 북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것들을 개선하기, 그러니까 이거 최적화하기 위해서 더 비용들이 추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동일한 면적이라 하더라도 그 동일한 그 다른 발전소 대비 더 적은 용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자세히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자체별로 설정되어 있는 그 뭐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그리고 주거지로부터 이격거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이거 직접 가서 안에 들어가면서 보여드릴 텐데, 좀 시간 여건상 이거는 일단 지금 보여드릴 수 없고요. 지금 해당 주소에 들어가셔서 제가 본인이 개발하고 싶은 시군구에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검색하게 되면 해당하는 태양광에 대한 규정들이 웬만하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들을 꼭 참고하셔서 저희 사전 검토 단계부터 좀 꼼꼼하게 챙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자치법규 조례 이거 조회를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행위가 허가 지침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은 도시계획 조례안에 다 포함됐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거창이라고 하면 거창군 계획 조례 이런 식으로 검색하게 되면 그 도시계획 조례 사항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조례 사항들 안에 태양광에 대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개통 용량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개통 용량 같은 경우에는 그 한전에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 위치를 알 수 있으면 그걸로 저희가 용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전을 통해서 군사용 전원 그 연계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역시 그 저희가 한전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전국 지역별로요. 이 풍속이 다 다른데요. 이 풍속에 맞춰서 저희 구조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 구조 검토라고 하면 해당 구조물이 얼마나 이 풍속을 잘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각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풍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서 보시면 제주도가 좀 압도적으로 높은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제주도가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주도를 가보시게 되면 이 구조물들이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요. 예, 훨씬 더 두껍고 그래 티수가 더 높게 설계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맞춰서 맞춤 설계를 해야지 인허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모듈 자체가 점 난향을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 방위각에 따라서 내가 남쪽을 보고 있냐, 서쪽을 보고 있냐, 동쪽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효율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를 저희가 바닥면 기준으로 봤을 때 각도를 한 25도, 30도 정도 세우는 게 사실은 발전 효율로 봤을 때는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각도를 세우게 되면 이 그림자 음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영 때문에 해당 같은 동일 면적이라 하더라도 넣을 수 있는 용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15도, 20도 정도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도 정도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도가 좀 많이 높은 지역이다, 뭐 강원도 이런 지역이다라고 하면 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0도 이상을 거의 설계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야 발전 효율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그 저희 배면 환기에 따른 열 손실이라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상 거의 지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태양광 모듈이 이게 뜨거워지면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데요. 발전 효율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 뒤에 완충 공간을 충분히 두셔야 돼요. 완충 공간을 보시면 뭐 15cm 이상 두면 그 효율이 웬만하면 100% 나온다라고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완충 공간을 적당히 두셔야지 이 효율이 좀 많이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하셔서 지붕이랑 딱 붙여 설계하시면 안 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음영에 대한 손실, 태양광 모듈 자체가 음영이 모듈 한 개라도 일부가 조금 튀게 되면 그 해당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모듈들이 같이 효율이 줄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효율을 주는 위치에 모듈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그 음영이 지는 영역끼리 같이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율을
약간 최적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이런 전기 특성도 고려하셔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PV시스트라는 저희 발전량 분석을 통해서 이 보여준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3, 4, 5월 이때 발전량이 가장 잘 나옵니다. 지금 6월이라서 뭐 태양이 굉장히 뜨겁긴 한데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장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 7, 8월에 자외선이나 아니면 저 태양 광량이 가장 강하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시간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 5월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6, 7, 8월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9월, 8, 9에 9, 8, 9, 10월에 되면 좀 올라오고 그리고 11월, 12월, 1월 되면 또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계절 특성들이 또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